김승수 의원실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주민과 문화정책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이주민 정책의 담론 분석과 이주민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연구해서 이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토론해서 연구와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연구했던 내용들을 공유드리면서 또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을 진행할 거고, 또 여기 플로어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초연구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 주신 국회의원 김승수 의원님 그리고 보좌관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국회에서의 관심이 이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의 수는 2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주민 문화정책에 특화된 어떤 세계적인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주민 문화정책은 다른 부처 사업이나 문화 다양성 정책의 일부로만 다루어져 왔던 까닭이 큽니다. 통계는 문화정책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48.9%가 문화 차이를 경험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와 문화 차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적절한 문화 여가 활동을 했던 이주민들의 만족도는 63.9%에 달해서 문화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때 이주민의 적응과 통합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민청 설립이 공론화되고 또 외국인 인력 정책이 전환되는 지금이야말로 이주민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정립해야 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될 연구는 이주민 정책의 담론 그리고 문화정책의 현장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문화다양성 정책과 또 이주민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지정 토론은 총 3인입니다. 사단법인 국민행복세상의 김교환 이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연세대 사회학과에서 김종호 교수님 와주셨습니다. 네, 서울대 도어교육과의 성정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 분의 토론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의원님께서 자리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오전에 일정이 좀 2차 연구가 시작합니다. 지난달에 문화다양성 2차 계획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도대체 이주민 문화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폭넓게 연구해 보고자 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주민 정책 담론과 문화정책의 방향이죠. 사실은 이제 이주민 문화정책만을 하기에는 이주민 정책이 여러 가지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주민 정책 전반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담론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주민 정책 전반을 정책의 담론을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정책에 나아갈 바, 정책 대안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방안 정도까지를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 배경은 이런 거죠. 이주민이 5%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건 좀 통계마다 다른데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246만 4.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5.2% 정도 됩니다. 이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걸로 하면 잘 모르는데요. 5% 우리 이제 인구가 5천만으로 봤을 때 한 25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인구는 대구보다 좀 많고요. 대구 인구수보다 좀 많고 경북 인구수가 좀 조금 적습니다. 한 250만 명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5%라고 하면 되게 적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늘 마주치게 되는 이주민들이 많다. 그런데 문화정책은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주민정책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청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역에서 이주민들을 지역 소멸과 이런 것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주민들을 유입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광역 비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책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07년을 이주민 정책의 뭐 원년으로 삼기도 하는데 이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실은 이제 이주민 정책의 지향성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많이 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뭐 동아주의였다, 뭐 비판이 있고 뭐 다문화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뭐 선언이 있었을지 이게 지향성에 대한 연구가 특히 정책 연구에서는 많이 다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싶었던 거고요.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 문화정책에 특화된 연구도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배경에서 우리가 이주민 담론도 한번 정책의 담론도 한번 분석해보고 정책도 이주민 문화정책도 한번 보겠다 뭐 이렇게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주민 인구가 246만입니다. 전체 인구의 4.6%이고 체류 외국인으로 하면 이건 5.2% 정도 됩니다. 그 행안부 좌측의 행안부 자료인데 행안부 자료에는 이제 다문화 가족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다문화 가족 귀화자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단기 체류 외국인들이 포함이 돼서 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 대충 한 5% 정도 된다. 그러면 한 250만 명 정도가 이주민 혹은 이제 외국인이 여기 살고 있다. 2007년과 비교해 보면 인구수로는 이제 한 3.4배 정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상황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주민 정책과 문화 정책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이고요. 근데 연구 목적은 뭐냐? 이주민 정책의 담론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다. 사실 이주민 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각 부처에서 나오는 정책, 각 부처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있는데요. 이주민 문화정책의 기초가 되는 이주민 문화정책의 담론은 도대체 무엇인가? 요거는 조금 이따 토론을 해주실 김종훈 교수님께서 이제 주로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주민 정책 현장은 어떠한가요? 그래서 저희가 한 4개 정도 지역에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책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걸좀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주민 문화정책은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통합정책 전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좁은 의미로 보면 이주민 정책 가운데 문화 영역의 정책들, 문화예술 활동, 종교, 체육, 여가 등과 관련된 다시 말해서 문체부가 하는 영역들에 대해 이주민이 포함되면 그거를 이제 우리는 좁은 의미의 이주민 문화정책이라 좁은 의미는 문화부가 하는 정책들을 이주민에게 매칭시켰을 때 이거를 이주민 문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행연구를 대충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연구에서 뭐 외국인 혹은 이주민에 대한 문화정책 방향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주민은 뭐 보시다시피 지금 단일 집단으로 좀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은 행안부 통계에 보면 우리가 이주민이라고 할 때 연상되는 유형들 결혼이주자하고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기는 합니다만 두 유형의 이주민은 좀 줄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체된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행안부 통계의 27%는 기타 이주민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노동자도 아니고 이주노동자도 아니고 유학생도 아니고 재외동포도 아니고 이런 집단들이 한 2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주민 정책의 지향성을 한번 검토해보고 이걸 토대로 해서 뭐 이주민 문화정책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주신 국회의원 김승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축사를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체위에 활동하고 있는 대구골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성수입니다. 시작할 때 왔어야 되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국회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우리 전체 인구의 한 5% 수준, 곧 3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제 이름의 그 숫자도 늘어나지만 과거에 이제 결혼한 이주민 또 거기에 이제 2세들, 2세들이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넘어서서 거의 이제 청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도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아니고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외국에 이렇게 연수나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이게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아무런 그리 기분 없이 잘 어울려 놀다가도 중학교에 올라가면은 일단은 뭐 학력 차이도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좀 다른 인종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거리감을 두는 것이 뚜렷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선진국에서조차 흔히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공부를 잘하거나 해서 그 주류 사회로 편입되는 친구들은 뭐 그대로 따라가지만 상당수 이제 우리 한국 교포들도 보면은 거기에 편입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좀 따돌림 당하고 별도의 이제 집단으로 어떻게 보면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또 그렇게 성장, 그러니까 이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고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이주민들은 결국은 나중에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이게 문제 집단화되는 또 이렇게 우금 세력화되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 다문화와 관련된 또 이주민과 관련된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또 상당히 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론도 많이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냥 용왕처럼 그냥 주류 사회 완전히 녹여버리느냐 아니면 뭐 샐러드처럼 각각의 그냥 특성을 유지하게 하느냐 또 국수 이론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주민들 특히 이제 신체적으로 좀 외형상의 차이는 있더라도 우리 문화에 자연스럽게 좀 녹아 들어가지고 이질감을 안 느끼도록 또 서로 간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이주민 이제 300만 또 500만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다문화 가정 또 이주민들을 우리 문화와 일체감을 느끼게 하면서 그렇게 일체감을 느끼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고국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애국심이 굉장히 좀 함양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모 밑에서 2세, 3세가 이렇게 자라나야지 우리나라에 대한 반감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체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세미나가 여러 가지 많은 또 시사점을 좀 주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 그 사장님 또 연세대 또 김동호 교수님, 서울대 또 성상환 교수님에게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발제와 또 좋은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이주민들에 대한 그 문화정책의 시사점 또 방향성이 제시가 되면은 국회에서 그런 부분이 또 제도적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한 3개 정도 있단 말이에요. 법무부에서 하는 외국인 정책 기본계, 여가부에서 하는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 그리고 이제 문체부에서 하는 문화다양성 계획. 근데 이제 지금이 각각 4차년도, 2차년도에 들어선 거고요. 여기에서 문화정책이 어떻게 있는지 줄여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제 이주민 문화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 참 담론 분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김종훈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 거고요. 중앙정부에서 이주민 문화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 사실은 이제 법무부에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걸 합니다. 한국어, 한국문화. 그 다음에 여가부에서는 이제 가족센터. 가족센터는 예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있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게 있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이건 거의 모든 지자체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은 한국어, 한국문화, 출신국, 공동체 지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주관하기 때문에 전국의 몇 개 기관에서 한국어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는 레인보우 스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 이주 배경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떠한 그 협력 체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이나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이나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을 보더라도 이게 사실은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범부처적으로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한국어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특별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계획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좀 이제 실행 단위에서 좀 느슨한 연대를 가지고 적어도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한번 파악을 해보자. 그 다음에 문화 프로그램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좀 포괄한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연구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어 교육 말씀드리면 대체로 이런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없어요. 어떻게 개별적으로 잘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효과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주민과 사실 한국인 모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이 한국어 교육인데 이게 이제 개별 부처, 그다음에 부처 내에서 또 지역마다 다 달라요. 가족센터가 잘 되는 데는 한국어 교육이 잘 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편차가 좀 심하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한 25군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 부서를 보니까 예전에 지금도 많이 그래요. 여성가족과 내 한 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도 하고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도 하는 지자체가 있고 요즘은 이제 인구 정책이 강조가 되면서 인구 정책 내 하나의 팀으로 이제 그 이주민 정책을 다루는 지자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별 이주민 특성을 반영해서 정책을 하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번에 안산, 화성, 김해, 완주군을 사례조사를 했는데 안산은 전체적으로 이주민도 많습니다만 재외동포 비율이 상당히 좀 높은 지역이고요. 화성과 김해는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고 완주 같은 데는 유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게 범용의 이주민 문화정책을 하는 거지 좀 이렇게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이주민 문화정책을 한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심은 가족센터 중심이에요. 가족센터가 사실 어디나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주민을 단일 집단으로 봐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좀 세분화해서 이들의 맞춤형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안산시 사례 잠깐 보면 안산은 조금 더 독특한 데죠. 좀 이따 김교환 이사장님 뭐 설명해 주시겠지만 안산은 이주민 인구 제일 많은 지역이고요. 근데 여기는 안산은 시에서 국 단위의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지원본부 이게 국인데요. 여기에 이제 과가 2개 있고 팀이 또 개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이제 다르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정책이 좀 특화가 됐는데 지구촌 문화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문화정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주민 센터에 사실 유탁 사업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면 안산은 국 단위에서 문화정책 사업을 직접 집행한다는 데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 우리가 이제 4군데 한 데 보면 대체로 이제 프로그램이 비슷합니다. 한국어 교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출신국 공동체 모임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와 연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이해교육,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뭐 이런 등들이 한 4개 정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주민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주민 축제, 이거는 뭐가 있는데 이거는 대체로 전통의상 입고 전통 공연하고 체육대회하고 케이팝하고 그러니까 이주민의 현재성을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그냥 이론적으로 보면 그냥 뭐 온건 다문화주의라고 예전에 얘기했던 전통에서 을 중심으로 해서 이주민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가문화 프로그램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요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이 있고 몇 군데 만상 같은 데서 생활체육이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축제 같은 데서도 좀 지역성 반영해야 되고 이제 출신국의 전통 문화 말고 지금 이주민의 삶에 관련된 것들이 좀 반영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가문화 프로그램에서는 뭐 스포츠에서 취미 뭐 이런 등속의 것들을 좀 더 많이 개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언어 문제, 그 다음에 문화차 이런 걸 두 개를 합쳐보면 한 40% 정도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문화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다문화가. 이거는 그 여가부 통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경험과 의향을 이거는 작년도에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서 나온 건데요. 보면은 생각보다는 높아요. 이렇게 참여 경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취득자, 결혼이민자 뭐 이런 사람들은 향유 경험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중국 동포 이런 사람들은 향유율이 낮아요. 특히 이제 독서, 문화유적, 방문지 이런 게 낮은데 아마 중국 동포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만 이게 고연령화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으로 낮은 그 향유율과 의향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어떻게 재현을 하고 있냐? 이주민은 요게 이제 그 여가부에서도 뭐 방심위를 통해서 이런 걸 하겠다고 되어 있고 문화다양성에서도 늘 이야기하는 건데 한 두 가지가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견도 한 60%, 63% 되고 그 다음에
뭐 부정적으로 보여준다, 뭐 특이한 점만 부각한다, 뭐 편견을 심어준다고 하는 거에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주민 스스로는 이주민 프로그램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또 정책 과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래로 보면은 과거 동아주의 정책이었는데 미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미래에서 현재를 빼면, 과거를 빼면 한 22%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동아주의 정책, 과거의 동아주의 정책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이거를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고요. 세 번째 그래프를 보면 이게 이제 문화다양성 정책 혹은 이제 다문화주의 정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과거에는 40%였는데 미래에는 72%로 이렇게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이게 사회통합이거든요. 사회통합은 여전히 꾸준해요. 그러니까 사회통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동아주의적 정책에서 뭐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 그래프의 핵심입니다. 지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지향점이 동아주의 정책에서 다문화주의 혹은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그래프 1, 2, 3이 보여주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게 시급성과 중요성을 했을 때, 중요한 게 시급성이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지자체 이주민을 고려한 지역형 맞춤형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주민 매체에서 이주민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주민 2세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뭐 이주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주민들이 이주민 문화를 가지고 자기 걸 표현할 수 있게 하는 D 영역이 강화돼야 되고, 뭐 예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한국인, 뭐 비이주민, 현주민들한테 이주민 문화 정책, 이주민의 문화를 보여주는 B 정책이 강화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D 영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문화다양성 정책일 겁니다. 사회적 정책, 사회통합, 적응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C에서 D 영역으로 좀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 영역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대단히 도식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C와 D 영역이 혼합된 새로운 정체성, 혼종된 정체성, 이런 것들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C에서 D로만 간다는 것. 그리고 C와 D가 혼합된 새로운 이주민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뭐 연구에서 말하고 싶은 거겠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죠. 동아주의적 정책을 과거, 현재, 미래로 봤을 때 미래에서 과거를 뺐더니 마이너스 22점이 나온 거죠. 성 정책을 해야 되는 게 플러스 30.8%가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표에서 보면 이제 D 영역을 어떻게 확장할 건가에 대한 뭐 수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다양성 정책 내에서 이주민 문화 정책을 어떻게 특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제2차 문화 다양성 정책에서도 이주민 정책이 좀 특화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장애인 정책의 경우는 이제 문화 다양성 정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뭐 기본계획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이나 이주민이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로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주민 문화 정책을 뭐 다른 기본계획을 세우자는 건 아니고 조금 이렇게 특화해서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실현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문화다양성 정책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출신 공동체, 음식, 전통, 뭐 옷, 뭐 이런 정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확대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옛날 거 전통, 그래서 이제 이주민들을 오히려 스테레오타입으로 묶어버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C 영역, 다시 말해서 이주민 집단의 음식, 전통, 옷, 전통력 다 좋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문화예술을 좀 포괄하는 게 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념을 좀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문화다양성 정책 내에서 이주민 문화 정책을 좀 특화해야 될 것 같고요. 문화다양성에서 뭐 다문화주의를 적극 수용하지만 하고 이주민 출신국의 현재의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이주민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이주민 문화를 어떻게 알릴 건지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책 체계에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중앙정부의 뭐 스스란 연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추진 체계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좀 포괄하는 것들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구체적인 방법은 이주민센터 중심의 문화 프로그램을 좀 전반적으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지역의 이주민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 합니다. 이사장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교환이라고 합니다. 늘 새로운 것을 바꾸기를 원하는 이름처럼 좀 정책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안산에서 제가 뭐 실제로 현장에서 저는 체육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엄청난 연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체육을 통해서 다문화에서 접근한 것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민 정책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관심도 많고 배우러 좀 다니고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9월달 그 신문에 보니까 외국인 주민이 258만 명, 역대 최다. 그렇죠. 뭐 경상북도 인구를 넘었다. 경상북도 인구가 251만 명이다 보니까 좀 더 넘었네요. 이렇게 이제 나온 입장에서 제가 살고 있는 안산시를 보면은 안산시 인구는 72만 명인데 61만 명이 내국인이고 11만 명이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혹시라도 원곡동 같은 데 와보신 분이 계시면 모르지만 거기는 내국인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외국인의 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사실 제가 2002년도에 그 안산시 의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4대 의원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접근하게 됐냐면 안산시가 세 가지를 나쁘게 자꾸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안산시는 이제 시와 산업공단이 8천여 개 업체가 들어있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공단의 악취가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매일 언론에서는 안산을 막 그냥 정말 못 살게 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시화호가 이제 그 막혀 있었죠. 대부도 가는 길. 그러다 보니까 공단 폐수가 이제 그 시화호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엄청난 바다를 막은 담수호가 이제 그 폐수로 인해서 정말 거의 죽어가는 뭐 고기 하나가 안 사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이제 물을 이제 담수 저수지를 수문을 만들어서 들어올 때는 물을 들어오게 하고 나갈 때는 물을 빼서 이제 순환을 시키고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안산을 나쁘게 했던 것이 외국인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이제 경찰서 쪽에서 물어보니까 어느 도시나 다 비슷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산은 이상하게 외국인 범죄하면 제일 나쁜 도시로 해서 안산 가지 마라. 안산은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지방의원 출신이 당시였지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다. 뭐 공단을 뭐 첨단화로 만들 거나 시화호를 물을 개선한다는 것은 이건 국가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외국인 범죄만큼은 우리가 소통의 문제, 그다음에 문화의 충돌의 문제가 있어서 나는 작은 거라도 하겠다. 이건 돈 안 받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뭐 해서 제가 이제 태권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권도를 시작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도 제가 왜 그러냐면 태권도를 85년도, 6년도에 독일인 친구가 이제 국기원에 연수를 왔다가 어떻게 저한테 이제 연결이 돼서 제가 안산에서 태권도를 84년도 시작을 했는데 저를 찾아와가지고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키가 2m입니다. 저는 160인데요. 정말 겁났어요. 도저히 이거 뭐 어떻게 얼굴 지르기에 제가 손이 안 닿을 정도로. 그게 이제 외국인을 가르쳐서 제가 90년대에 독일을 또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독일 방문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가족이 태권도를 배우러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태권도를 같이 차를 타고 오는 분은 누구냐 그랬더니 베를린 경찰서장이 가족과 함께 태권도를 배우러 왔다고. 야 이래서 독일이 스포츠가 발전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과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을 통해서 이 태권도라든가 생활체육을 하면 조금 더 이게 융화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됐죠. 센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안산 외국인 센터를 모델로 해서 전국이 확산이 된 것이고 지금까지 2008년도에 공식적으로 2008년도에 안산시 외국인 센터가 생기고 지금은 외국인 지원 본부 국이 아까 손인 우리 연구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과가 생겨서 국장이 이제 와서 본부장이 국장급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사진들은 안 나오죠? 이거 넘기시면 됩니다. 네, 그거 제가 저렇게 작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진이 이제 외국인들 근로자들을 이제 처음에 복지관에서 시작했던 것이고 오른쪽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지금 한 1,500명 정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50명 정도가 유단자를 만들어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태권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태권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육적 가치가 있죠. 무도로서의 가치와 스포츠로서의 가치. 스포츠는 이제 올림픽에 종목이 들어있으니까 전 세계가 공유하려고 하는 스포츠로서의 가치. 애당초에 태권도는 무도였기 때문에 무도로서의 가치. 근데 저는 그 두 가지보다는 교육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사실 태권도 하는 친구들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저렇게 아프리카 쪽의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 아이들. 제가 이렇게 한 것을 대충 통계를 보니까 34개국을 가르쳤더라고요. 기네스북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친구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데로 넘어갑니다. 교육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로 넘어가는데 중학교 이상 정도 되면 이제 외톨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언어적인 문제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학교가 이제 적응을 못합니다. 학교에 적응.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너무 없어져요. 이제 말하면 한국어가 서투르니까 그리고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진학률도 좀 떨어지고 고등학교 진학률은 더 떨어지고 대학 진학률은 뭐 거의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또래의 집단보다도 학생들이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고 또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대한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이렇게 심리적으로 부적응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한 가족만 봐도라도 여러 가정이 있는데 아빠는 나이지리아 출신 흑인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필리핀이죠. 네, 근데 아이는 흑인 아빠를 닮아서 흑인 한국 아이입니다. 그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아이를 만나면 흑인가 문득 물어보죠. 어디 어느 나라지? 그러면 이제 2학년, 4학년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인데 저 한국인이에요. 근데 한국인 아이를 저는 어디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죠. 왜? 피부를 보고 제가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그런 실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야, 이거 가르치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한 집안에서도 3개국이 있다면 문화와 전통이 다르고, 그렇죠? 언어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음식도 다른데 과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아무한 물어봐도 여기는 저는 이 답을 주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우리 교수님들 있다가 답을 좀 주십시오. 한 집에 3개국이 사는 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해결한다면 나라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는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말도 저는 제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저를 보고 배워서 광명시가 이제 다문화 태권도를 하게 됐고 화성이 하게 됐고 뭐 구로 뭐 전국적으로 이제 저를 통해서 한 50여 군데가 생기게 되었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광명시에서는 어떤 도복에다가 다문화 태권도라고 썼어요. 그거를 지급해줬더니 안 입어요. 그래서 왜 안 입냐? 돌아다니다 보면 아이가 다문화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켰다는 거죠.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그냥 안산처럼 안산 월드 태권도 아카데미 뭐 국제적인 뭐 이름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모임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왔습니다. 아이들 스스로도 다문화가 싫다는 거죠. 왜?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 국적인데 내가 왜 다문화로 취급을 받아야 돼? 이런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죠. 태권도를 통해서. 왼쪽은 이제 안산 행복예절관이라고 해서 차와 한복, 전통의 이런 것을 예법을 배우는 기관이고요. 그렇습니다. 쓰레기, 도복을 입고 2009년도에 글로벌 아카데미라고 하는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자체 심사를 보는 날은 다 나와. 그럼 이제 도복을 입고 2시간 전에 나와요. 그럼 저렇게
띠를 두르고 원곡동 지역을 청소를 이제 한 2달 정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이제 시켰습니다. 뭐 동남아 쪽은 사실은 음식을 버리거나 쓰레기를 버려도 뭐 분리수거라는 개념이 자기들은 모르고 배웠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나쁜데 그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했던 건데 왜 우리를 나쁘게 하지?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된다. 선진국처럼 너네들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왜? 너네들도 지금 돈 받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무료로 배우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너네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는 교육적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은 역시 사람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에게는 이게 저기 이제 외국인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장소인가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들을 설명하는 뭐 이런 것을 들으면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나는 한국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과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저는 계속해서 지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건강한 이제 그런 것을 배울 수 있고 이것은 이제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자신감이 생기면 정서적으로도 역시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고 근데 요즘에 점점 올라갈수록 외톨이가 돼서 밖으로 안 나옵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 집에 들어가 있거나 끼리끼리의 문화, 끼리끼리만 모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의 다양한 사회가 발전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도 해야 되지만 중앙정부가 이런 것을 때로는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 사진은 이게 인도네시아를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고 인도네시아가 교장만 한 20군데 학교 선생님들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입니다. 인도네시아 올해 대통령이 바뀌었죠. 기부란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저 청년이 솔로시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조코위 전직 대통령입니다. 이 솔로 출신이죠. 제가 솔로에 가면 시장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냐면 제자들이 있으니까 사모님 오세요 그러면 내가 갈 때는 너네 도시 시장을 만나게 해라.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부란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이제 40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통령하고 부통령하고 연대해서 부통령이 된 거죠. 아래는 이제 제가 시를 방문했을 때 시장 가운데 있는 게 시장이었고요. 오른쪽도 역시 마찬가지. 바뀌고 나도 저는 지자체가 교류하는 것보다 저같이 민간인이 아니면 민간단체가 이렇게 하면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전임자가 했더라는 것은 후임자가 안 와요. 그리고 그냥 어떤 행사 위주로만 하고 있지 지속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늘 저렇게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참 이상하게도 학원 이름도 안산학원이에요. 마트도 왼쪽에 안산마트라고 써 있습니다. 학생들은 안산을 어떻게 단기 방학 때 단기 유학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고 태권도 팀이 오면 그 학교하고 연결해서 제가 태권도 수련도 이렇게 하게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보면 뭐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거는 이제 요즘에 캄보디아 출신인데 저 친구가 태권도를 저한테 초창기에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지역에 CMNC라고 하는 지역에 의원이 됐어요. 요즘 뭐 소통하고 있고요. 보내준 건데 사모님 때 배운 것을 저는 그대로 합니다. 배울 수 없는 어려운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는 것은 사모님이 저한테 했던 것을 그대로 합니다. 라고 해서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돈은 많이 받지 않았지만 돈을 받지 않았어도 저거 하나로 저는 해결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는 안산에 의용소방대가 이제 있는데 제가 의용소방대에 봉사를 했는데 담당자가 다문화 의용소방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는 서장님의 지시가 있었대요. 근데 도대체 답이 안 나왔대요. 바로 그래서 안산에 있는 외국인 회장 아는 사람 불러내서 다문화 의용소방대를 만들어라. 이것은 다문화에 좋은 것이다. 왜?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즉시 만들어서 해결을 했더니 이 사람은 피곤해진 거예요. 경기도 최초거든요. 경기도 최초, 아마 서울이 있는지 모르겠고 전국이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다 벌어진 거죠. 이러다 보니까 다문화도 함께 우리가 같은 단체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바로 문화의 공유고, 그다음에 단문화가 아니라 다 민족 사회에 우리가 포함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 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다 민족이 한 사회에 들어와서 같이 공유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더 친근감 있고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명한 사람이네. 선생한 현장에 책 관련한 연구와 관련된 토의 내용 잘 듣고 있고, 오기 전에 주셨던 그 연구 내용들 잘 봤는데, 첫 번째 되게 좀 와닿았던 부분은 이런 4개 지역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떤 미스가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연구가 사실 그동안 많지 않았어서 되게 좋았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케이스 사례를 보고 제가 이제 느꼈던 게, 그동안은 뭐 여가부 가족센터도 그렇고 문화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지역 문화시설에 어떤 하드웨어를 만들고 그 안에 이주민들 위한 프로그램을 넣어주는데 약간 정책적으로 많이 할애를 했다면, 그러니까 지역에서 실제로 이주민들이 거기 인터뷰 내용에 보면은 뭐 주말에 원을 간다든지 교회를 간다든지 어떤 소모임을 통해서 어떤 정서적 안정을 얻고 사회적 소속감을 느낀다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민체부라든지 이런 여가부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할 때 이렇게 그동안에 뭐 센터나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이런 이주민들이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걸 이렇게 깔아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좀 많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걸 느꼈고요. 아까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법무부, 여가부, 교육부에서 다양한 그런 이주민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연결되지 않는다. 늑스나 연대와 연결이 필요하다고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이 연구에서 어떤 매핑 같은 걸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이주민을 어떤 센터와 어떤 문화시설이고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면 각각의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도 좀 중복성을 줄이고 연계성도 늘리고, 그 지도가 궁극적으로는 이주민들에게도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본인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를 가져가서 문화 정책을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문화 다양성의 약간 수단적 가치에만 좀 집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은 사실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다문화 정책을 여가부에서 하고 있듯이 문체부에서 하는 문화 다양성 정책은 협의의 의미에서는 그 일부분에서 이주민에 대한 그런 지원과 정착을 지원하고 문화적인 그런 연대를 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축에서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각각의 다양한 그 언어라든지 종교라든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문화적 주체들이 각각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그 다양한 그 이종성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조장해서 사회가 좀 더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가는 게 사실 문화다양성 정책의 가장 큰 목표여서, 문화다양성 기본 정책은 그런 관점에서 그런 이제 비전으로 이제 수립되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이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제가 이번 분석에서 사실 좀 더 초점에 맞춘 부분은 기존에 이제 특히 이 정책의 소위 일반적인 어떤 인식들, 그러니까 특히 미디어 같은 경우 정책과 정책의 내용을 뭐 사실 그대로 받아서 이제 보도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은 정책과 관련된 어떤 어젠다나 이슈들을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으로 의제의 어떤 중요성에 따라서 해석을 하거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재해석해서 이제 보도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부터 2024년까지 대략 한 17,000건 이상의 이제 기사를 모아서 그 중에서 이제 뭐 중복되는 기사나 이제 좀 내용이 딱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내용과 사실 좀 부합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한 16,700건 정도를 분석 데이터로 이제 포함을 시켰고,
저희가 이번에 수집한 뉴스 기사 같은 경우는 크게는 이제 외국인과 다문화 정책 이런 용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 미디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 키워드들을 저희가 파일럿 스터디 형식으로 좀 미리 살펴본 이후에 그 정책 담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최대한 잘 반영할 수 있는 키워드를 좀 선정을 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고,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그 뉴스 데이터 안에서 저희 연구자들이 사실 10,000건 이상의 데이터를 일일이 다 이제 질적으로 코딩해서 보는 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텍스트를 이제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함께 적용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시리얼 데이터를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과 좀 결합하는 방식들을 활용을 했고, 그래서 연구자들이 직접 코딩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주제들을 추출을 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분석을 진행을 했을 때 약 10개 정도의 주제가 이번 분석에서 가장 최적화된 어떤 주제의 숫자다라고 산출이 돼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는 일련의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제 레이블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주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주노동과 경제,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이주 행정과 관련된 부분들, 또 지역사회 경제, 결혼 이주민에 대한 지원, 지자체에 대한 복지 서비스, 이주민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제 문화정책의 수준에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문화정책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해서 총 10개 정도의 주제가 출연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 이 주제와 관련된 주된 키워드들은 오른쪽 주요 키워드를 보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 20년치의 평균하고 가장 이제 최근 시기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보시면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 파란색 부분이 20년간의 평균이, 그러니까 비율의 평균이고요. 빨간색 부분이 2024년에 이제 출연한 비율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파란색 부분은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이주노동과 경제와 같은 경우 어느 정도의 비율로 출연을 하였느냐. 그래서 2024년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난 것처럼 한 25%에서 20% 사이의 비율로 출연했다라면은 최근 20년간은 한 10에서 15% 사이, 한 12% 정도 출연을 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변화는 대다수의 토픽들이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다문화 가족과 결혼 이주에 관한 논의들이 한 30%선에서 20%선까지 떨어지고, 또 문화정책과 관련된 토픽도 20%선에서 한 10%선까지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 노동과 경제에 관한 부분은 오히려 한 20% 초반에서 30%까지 늘어나는 이제 양상을 보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그 이주민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자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중앙정부보다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대략적으로 최근에 이제 경향들을 살펴보면은 정책의 다문화와 결혼 이주에 관한 부분들보다는 노동, 경제, 소위 인구 이런 어떤 경제적인 쟁점, 이슈들 중심으로 어젠다가 이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다루는 이주민 정책이 점점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향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관한 내용보다는 지자체에서 다루어지는 이슈들을 미디어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다뤄졌느냐? 주로 이제 넓은 의미의 문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통합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결혼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족에 관한 내용들이 이 시기에 주로 미디어를 통해서 다뤄지는 양상들이 있었고, 특히 저희가 이 시기에 이제 보도된 뉴스 기사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소위 이제 동화나 융합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한국인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 초기 한 2005년에서 2010년 전까지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후에 2010년에서 2014년으로 이행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시기부터 이제 약간씩 변화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루는 이슈들도 점차 분화되면서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양상들이 보이는데,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는 이전에 이제 다루는 논의들이 비슷하게 나타나긴 하지만은 이 시기부터는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보도의 내용들도 좀 여러 갈래로 분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문화적인 어떤 다원화에 관한 논의라든지,
특히 이제 다문화 가족 2세대에 대한 부분들이 이때부터 조금씩 출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 시기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점점 그 지자체에 관한 그 미디어 보도 안에서 정주를 위한 어떤 여건을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정주를 위한 어떤 비자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이제 출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지자체별로 전문직 중심의 어떤 정주 여건을 어떻게 갖출지, 또 고학력 외국인을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 우리 지역 사회에 거주하게, 오랫동안 정주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가장 최근 시기인 2020년 이후에는 아무래도 사실 이 시기가 이제 코로나19가 그 인구 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출연하는 내용은 사실 인구와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서 특히 인구 감소가 단순히 어떤 지역사회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떤 경제, 이주노동과 경제에 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게 이 시기고, 특히 이민청 설립에 대한 논의들, 그래서 이민청 설립 이후에 이주민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제기가 되던 시점이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기의 어떤 특징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적는 방식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문화 가족, 결혼 이주, 여성, 이런 논의들에서 이제 노동, 경제, 정주 여건, 이런 그 이슈들을 중심으로 확대가 되는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또 추진책에 관한 논의도 초기에 이제 중앙정부에 관한 논의들이 그래도 조금 지금에 비해서 많았던 것에 비해서 지자체에 관한 논의들이 확연하게 이제 늘어나는 양상들이 보이는데, 그만큼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 지자체의 어떤 그 이주민 정책에서의 역할이나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들이 점점 지자체 중심을 어떤 주자체 중심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미디어에서 소개가 되는 경향들이 더 강해지고 있는 양상을 의미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정책 대상으로서의 이주민에 대한 그 논의를 할 때 이주민의 범주를 이제 미디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많이 이제 논의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전통적으로 논의가 되던 그 이주민들이 결혼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족, 이제 이런 그 이주 혹은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다뤄졌다라면은, 최근에는 이제 고학력 전문 인력을 어떻게 오랫동안 우리 그 지역사회에 거주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그 정책들이나 관련 보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 줄어든 거는 결혼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족에 대한 내용들이 줄어들었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미디어 보도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조업 중심의 어떤 그 노무나 그 특히 미등록 체류자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룰 때 고학력 인력과 함께 굉장히 그 다른 어떤 차별화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좀 미디어를 통해서 다룬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주민에 대한 그 선별적 포섭 혹은 배제의 방식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향후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그 논의들을 봤을 때 초기의 문화 중심에 대한 좀 접근들이 최근에는 인구, 경제, 노동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점점 변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이주민 정책이 경제와 인구 정책의 어떤 수단으로서 다뤄지는 양상도 나타나면서, 특히 이주민의 역량이나 체류 자격에 따른 차별이나 선별의 위험도 미디어 담론을 통해서 좀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정책을 저희가 고려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이런 그 어떤 체류 자격이나 역량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들이나 지역사회 어떤 맞춤형 전략들,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고, 또 중앙과 지방 지자체의 어떤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미디어 그 담론을 계속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모니터링, 정책 담론에 대한 모니터링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이주민과 관련된 이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이주민에 대한 어떤 사회적 논의의 변화를 좀 더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검증을 하는, 그래서 정책의 어떤 효과뿐만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분석을 하는 그런 접근들도 계속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앞서서 계속 많은 분들께서 다뤄주셨지만은 결국 2세대와 3세대 이 새로운 인구 집단에 대한 접근들이 앞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승 선임연구원님, 대표 발제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토론해주신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조금 이제 보내주셨던 자료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들은 조금 아직도 이렇게 조금 완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그래서 아마 이게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조금 진행형인 부분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몇 가지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코멘트를 조금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이것을 어떤 일원화된 어떤 관리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서비스하는 대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한국어 교육 정책을 실행하는 곳도 여러 부처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들어오는 수요자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으려고 오는 수요자들이 다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부분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오늘은 주제가 이제 이주민하고 문화다양성이라고, 저는 이제 문화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화다양성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화다양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정책도 사실은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협조가 없이는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내려갈 때는 굉장히 허들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화다양성 이야기하면서도 일종의 문화다양성 안에서의 이제 부분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3년마다 다문화 인식 개선도를 측정하는데, 우리가 문화다양성이라는 문화다양성 교육에서도 넓은 의미에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한다면은, 성인들은 이게 자꾸 개선도가 낮아지고 학생들은 높아요. 그런데 이 갭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성인들은 대학교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부터 해서는 이제 이러한 교육에 노출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 외무성 포럼을 한번 가서 거기서 이제 일본 다양한 외무성이나 문부성이나 이런 이제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포럼을 한 적이 있는데, 제 느낌에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진보적인 것 같아요. 일본은 가니까 일본어 교육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한국을 이제는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다양화가 되고 있고, 아까 우리 김종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정책이 굉장히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전의 어떤 동아주의적인 이런 어떤 언론 미디어 보도에서 지금은 상당히 이게 다양화되어 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문화다양성의 입장에서는 저는 얼마 전에 국가기관에서도 조사를 한 게 있던데, 일반 한국민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대상 아니면 거리를 느끼는 대상에서 제일 거리가 먼 분들이 이주민 중에서는 탈북민이에요. 그 다음이 이주노동자, 결혼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별 그렇게 거부감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한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이런 그 문화 다양성이나 다문화를 인식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 어떻게 개선을 우리가 해 나가고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이거는 정서적인 차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정책 추진 체계 변화가 중앙에서 지자체로 중심으로 이제 지자체로 이렇게 이동하는 많이 이동해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 정책은 사실은 개개 이런 정책을 국가가 뭐 통제하는 거는 뭐 약간 낯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중심으로 가는 게 맞고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2007년에 우리가 다문화 교육을 시작할 때 이제 교육부에서 저희 학교에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설치했을 때 이제 그 센터를 제가 한 5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처음에 인프라를 만들었지만은 지금은 보면은 모든 이런 사실은 콘텐츠나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거 지금은 다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다 이관이 됐거든요. 그걸 저희는 굉장히 보람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꾸 그걸 중앙에서 통제하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이런 준비를 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제목을 이주민과 한국 시민이 함께 만드는 문화다양성 사회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제 뭐 우리가 다문화라는 말도 나오고 문화다양성이라는 말도 나오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라는 것은 이주민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응하면서 생겨난 용어들이고 다문화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인구 구성이 달라짐으로써 학교에서 이런 다문화 배경을 가진 혹은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들어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 아이들이 한국 교육에 한국 학교에 적응을 도와주는 입장이 이제 다문화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들이 들어옴으로써 선주민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개혁 운동의 일환 이런 두 가지 관점이 다문화 교육에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중요한 가치가 교육의 공정성,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 그 다음에 사회 정의가 되는데 요 세 가지 모토를 제가 이제 다문화 교육 학교 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4년 동안 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문화 정책을 이야기할 때 문화 다양성은 아까 사부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본래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우리가 이런 것을 포용한 문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외국에서도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협약이 생길 때 사실은 미국은 이런 거를 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문화는 그냥 상품으로 소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각국의 문화 다양성이라든지 문화의 특수성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최초 미국, 이스라엘은 여기에 가입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나머지 뭐 거의 150개국 이상이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후에 가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각 국이 갖고 있는 문화 특수성을 보호를 하고 그것을 이제 동시에 보호를 하고 정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같이 견지하는 게 우리 문화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다양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외국 각 나라들이 갖고 있는 문화 다양성을 우리가 존중하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문화 다양성, 우리 특수성을 또 보호하고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맞물리는 부분이 우리가 이 이주민과 한국 시민이 함께 만드는 문화 다양성 사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협약하고 한국의 법률을 기반으로 이주민하고 한국 시민이 함께 문화 다양성을 실천하는 방향을 탐색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 정책이라서 문화 행사라고 하면은 행사 중심에 많이 이제 머물러 있다라는 좀 반성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250만의 이주민이 와 있고 학교 내 다문 학생도 10만 명이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아까 이 부분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은데 지역별 다양성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 콘텐츠 행사라든가 이런 문화 정책에 있어서도 이것이 굉장히 불균형하다.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불균형하다는데 이것도 우리가 계속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다양성 교육의 현재 한계를 지적하자면 다문화 교육이 한국 문화 이해 중심에서 상호 문화적 교류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쉬프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교사 연수와 교육 자료의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요거는 이제 문화 다양성 교육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언어 다양성의 학습권 보장. 왜냐하면 언어 다양성 교육은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돼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뭐 제2외국어를 배우고 하지만은 우리 사회에 들어오는 다양한 이주민들, 소수민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언어 다양성의 학습권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한방마을이라든가 경기도 안산 이장님 와 계시지만은 경기도 안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주민들이 많이 몰리다가 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이제 교육 수요가 크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배려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개한 국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주민을 위한 문화 다양성 교육의 방향에서 아까가 아닌 상호 교류 모델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모국어 모문화 존중 기반의 언어 예술 시민성 교육을 병행하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까 뭐 3개국이 네, 그렇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이런 문화, 이런 그 정체성을 우리가 포용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 문화 예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이러한 차이점들이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다가 보면 많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부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도 많이 이렇게 이제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예술 시민성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현장에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여기에도 이주민들이 주도권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지역 커뮤니티 주도형 교육이 될 테고 학교, 지자체, 시민단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자. 그래서 이제 되게 이주민들이 많은 도시들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시민을 위한 문화 다양성 시민 교육이 필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 게 성인들이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서 문화 상호 이해 훈련 그리고 직장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문화 다양성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기관을 이렇게 문화 다양성 프렌들리 기업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든가 미디어 캠페인도 필요하겠죠. 다름은 위험이 아니라 자원이다.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것도 문화를 통해서 좀 접점을 마련해 나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청년층의 개방성과 노년층의 보수적 문화의식 간 간극이 크다. 그래서 공동 프로젝트 같은 거 문화 스토리텔링, 가족 구성원, 세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센터하고 학교 간 젊은 어떤 아이들이 있는 기관들과의 문화체험 교육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모델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민하고 한국 시민이 상호 생산적인
소통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이런 것들을 공동 창작 중심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음식, 음악, 언어를 매개로 한 다문화 살롱형 커뮤니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공동 미디어 제작, 이주민, 또 청년 협업 팟캐스트, 다언어 잡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는 또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제 발표된 4개년 계획에서도 문화다양성 정책에도 보시면은 소수민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어떤 문화정책을 펼칠 것인가, 문화다양성을 소수민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좀 녹아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탈북민 등 다양한 소수자의 표현권을 보호하는 것, 아직도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그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가능기는 요원하지만은 아직도 조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론화하고 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타이밍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표현권 보호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장애 문화 공간 확대, 그리고 온라인 문화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 향상, 이런 것들도 다언어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방센터, 제가 이제 문화다양성센터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이제 문화다양성위원회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용어를 써봤는데, 현재 보면은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문화다양성 지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지자체들 중에서도 광주 같은 데가 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에도 사실은 뭐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장님은 이제 스포츠, 태권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는데, 구미에 보니까 되게 놀랍더라고요. 올해 5월에 구미에서 2,700억을 앞으로 5년 동안인가 이렇게 투입을 해요. 그러면은 구미가 이전에 섬유공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사형 사업이 되다가 보니까 이전 공장 시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2,700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구미에서 문화 3단이라는 걸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비가 한 500억 이상이 투여가 되고 지자체들이 같이 이제 부담을 해서 구미 3단, 문화 3단 이런 기구가 생겨나는데, 이런 것들이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 구조의 분권화 이런 게 필요할 테고, 주민 참여 예산제 이런 것들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문화다양성 교사 전문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여러 스테이크홀더, 정책 스테이크홀더들 사이에 이런 협력 체계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차원에서는 유네스코 아스프넷 학교, 요런 이제 그 문화다양성을 이제 촉진하는 이런 이제 학교들 연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시스템을 통한 국제 공동 수업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나다는 굉장히 이런 협력권을 복지로 간주를 하고 있고요. 아까 프랑스 말씀하셨는데, 이런 다양한 축제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권 교육하고 이제 병행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시민교육, 생활권 기반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네스코에서도 이야기하고, 유네스코에서도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제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핵심적인 게 한 서너 가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요 문화다양성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그 목표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것들하고 우리가 연계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서 정책 제안 요약을 말씀드리자면은 학교라든가 아니면은 다언어 문화식 프로그램, 그리고 국가 문화다양성 기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예산이 굉장히 취약해요.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좀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정밀화된 평가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화 지향, 조금
지속 가능한 어떤 문화다양성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동 창조로, 그러니까 문화다양성은 사회 통합을 넘어서 공동 창조의 자원이다. 그래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커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이제 문화정책적인 어떤 시사점으로 좀 연결을 시킨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주로 이제 다문화 가정이나 이제 결혼이주 여성 어떤 문화적 적응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다루시던 것들이 점점 이제 정책 수단 특히 이제 경제, 인구 이런 이제 이슈를 중심으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어젠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주민 정책 안에서 점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디어를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미디어 안에서 다루는 이주민 정책 안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비중이 이제 줄어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부여하는 어떤 의미나 중요성들이 낮아지는 경향으로 좀 보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문화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이주민 정책이 점점 기존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오늘 이제 계속 말씀해 주셨던 어떤 문화적인 융합이나 상호, 소통,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주민 정책을 접하는 매체 수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도 있었나라고 이제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정도의 어떤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점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주민을 이제 수용하는 것 그 자체 그리고 정주 여건을 마련할 때 그 정주 여건에서도 사실 이 문화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비자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근로 여건 개선이라든지 혹은 경주 그 자체를 보통 이제 강조하는 과정에서 보통 또 많이 지금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게 주로 이제 전문직 중심의 어떤 고학력 전문직 중심의 어떤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의 초점을 또 맞추고 있어서 사실 일반적인 어떤 문화 다양성에 대한 가치가 지향하는 방향성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미디어가 다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 이제 연구 주제하고 좀 결부시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취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유학생도 사실은 근로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허용이 어느 정도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 분야 외국인 공인제를 유치하려고 한다라고는 것은 법무부가 고시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주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내 가족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한국의 어떤 이런 첨단 기술과 접목하면 불러야 되는데 지금 교육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미디어에 대한 그런 홍보를 정말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지자체에서 요구를 받고 이렇게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더 있는지 그러면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다문화 센터라든가 외국인 지원 본부라든가 안산 같은 경우 상담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뭔가 비자도 이제 연장이라든가 이제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해외 고급 인력이 한국에 들어와서 거주하게끔 이렇게 만들어가면 인구도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서울시 장학재단에 좀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시 장학재단을 통해서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아시아 지역,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인데 동남아 지역의 우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 있는 이과 지역, 이공계 대학원에 서울시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학금을 주는 이제 그 목표는 뭐냐면은 이 학생들이 서울에서 서울 소재에서 이공계 대학원을 마치고 학위를 받고 난 뒤에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착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 이제 학교를 계속 늘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우수 인력을 받아들이는 좀 더 좀 시스템화된
체계적인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는 게 아닐까. 그 외에 우리는 기존에 이제 정부 그 초청 장학금, 국비 장학금을 통해서 다양한 과의 그 이제 우수 인재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이분들은 여기에 정착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돌아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게 장학금의 취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방금 이사장님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정주를 시키기 위한 이제 지자체 차원의 장학금 정책인 거죠. 그것도 이제 이공계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AI라든가 AI하고 융합이 되는 이공계 이제 약간 거기에 직접적으로 그 분야에만 투입이 되는 장학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조현성 선임연구위원님의 마지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권도사례는 사실은 아까 이제 안산에서 시작해서 지금 50여 개 지자체를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체육을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고 사실 뭐 이사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그 사람들한테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걸로 해서 소통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외국에 나가면 이제 그게 하나의 또 하나의 K컬처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김종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론이 이렇게 이제 변해가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정책의 지향성은 변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언론 보도는 그렇지만 우리가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계속 뭐 될 1순위가 되는 거죠. 통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변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까 부원장님 질문한 것처럼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아까 이제 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화예술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독일도 그렇고 한중일도 그렇고 전문 인력을 지금 이렇게 정주시키겠다는 정책을 다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잘 봐야 되는데 한국의 그 이공계 인력들이 다 나가려고 하고 있죠. 오늘 신문에 나왔잖아요. 10명 중에 7명이 나가고 싶어 한다. 그러면 어떤 이주민들이 올 거냐? 이것도 조금 이제 봐야 되는 것 같고, 성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우리 정책 보고서에 좀 반영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문화 다양성이냐라고 하는 걸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냐?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문화 중심의 그들 출신국의 문화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하지만 뭐 그거보다는 좀 넘어서야 되겠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지 저는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건다문화주의에서 강경다문화주의로 가는데 한 언저리 정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2세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그 뭐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한국인과 뭐 외국 문화 이렇게 2x2 테이블 말고 새로운 영역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한국인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문화정책에서는 그런 지점들을 조금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듭니다. 끝이 아니라 저희 연구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의견을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